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서해 북단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측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북한이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해상 경계 근무 행동 준칙에 따라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도부는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한 가운데 이런 경직된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 언급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평도 사살 사건과 남북관계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 특별위원장인 김경엽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 주간 이슈에 대해 유지만 시사저널 기자,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슈 언박싱 진행해보겠습니다. 압력을 저해야 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법정의 크기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뭉쳐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만 방역을 방해하는 가짜뉴스가 있어 우리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타고 악성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는 방역농단에 대해 3부 유튜브로 본 세상에서 하은기 새로운 소통연구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5학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맞죠? 애들은 모르는 어른들의 세계가 있는 거야. 너는 밴드 할 때 언제가 제일 좋았어? 그 소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번 추석은 유례없는 고향 방문 자제의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죠. 이에 저희도 추석 특집으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영화입니다. 다시 만날 날들의 주인공 홍이삭, 장하은 두 사람과 함께하는 음악 이야기 4부 언택트 한가위 음악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북한군에 의한 민간인 총격 사망이 발생하면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환상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가 북측이 사과 통지문을 보내온 사실을 공개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친서를 교환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우려했던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흐를 분위기는 아닌 듯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 특별위원장 맡고 있는 김경엽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자,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북측이 통지문을 보내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네.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인데 이 사과하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북한의 비인도적인 만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전통문을 보냈고 오늘 아침에 이제 대단히 신속하게 답장이 왔는데요. 이렇게 빨리 온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그 답장의 내용이 그동안에 좀 일련의 좀 사건의 과정들을 비교적 소상히 좀 설명을 하면서 불밀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 강조를 하면서 최고 지도자의 사과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아마 아직까지 60년대 이후에 수많은 크고 작은 도발이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계속 항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껏해야 유감을 표시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남한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아마 이렇게 공식 문서로 최고 지도자의 사과는 처음이다라고 보는데요. 대단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군의 발표하고 차이가 나는 게 좀 보입니다. 일단 우리 군은 A씨가 북한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북한 통지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얼버무리고 피할 생각을 해서 도망갈 생각을 해서 뭐 사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차이는 예.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이제 어선 지도선의 상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뭐 신발이나 그다음에 부유물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그 SI라고 하는 그 첩보 자원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해상에서 그 NL 북쪽에 이제 북한 해역이죠.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실제로 8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뭐 이때 당시에 마이크가 있을 리는 없었으니까요. 예. 그냥 생 목소리로 서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텐데 정확하게 이런 게 좀 전달이 안 됐을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예. 좀 더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군 당국이 감청을 통했다는 이야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측의 무전을 우리가 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우리 군의 발표가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군의 입장에서도 아마 뭐 이게 상세하게 어떤 그 출처나 자원을 그대로 아마 공개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 어업지도원이죠. 어업지도원은 월북 의사를 표명을 했을 수는 있죠. 예. 그리고 문제는 북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제대로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예. 문제는 이제 해상에서 80m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로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의 대화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자, 서훈 실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아마 대통령이 다 공개해라 국민들한테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는 그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는 뭐 여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던데요. 내용 자체가. 예, 먼저 그러니까 그 문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요. 예. 친서의 내용은 아마 코로나 위기 상황 그리고 태풍 피해를 위로하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함께 좀 잘 대처하자 이런 정도의 아마 인사장의 내용이 담긴 친서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바로 아마 답장 친서가 왔는데 위로와 격려에 감사하다. 그다음에 이제 남측도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바란다. 뭐 이런 상당히 좀 우호적인 내용의 답장이 왔어요. 예. 아니 그래서 이 남북 관계가 이번 사태로 최악의 흐를 가능성은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예, 뭐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흐를 가능성은 뭐 약해 보이고요. 예. 지금 아까 좀 말씀드린 이제 우리 국방부하고 북한의 좀 해명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사실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요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전통문을 보내온 내용을 보면 우리 지도부는 이런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가 친서를 주고받은 그런 걸 뜻하는 겁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2018년 동안에는 정상회담도 3번씩이나 이루어지고 상당 정도로 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작년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사실 이게 이제 거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아마 이제 이렇게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바에 좀 대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일정 정도 좀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다시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이런 좀 가능성들을 좀 이렇게 타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태년 대표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남녘 동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일단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좀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북한의 좀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좀 더 확인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것도 확인도 필요하지만은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제네바 협약이나 이런 국제규범에 전쟁 중에도 사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해서는 사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명히 북한의 행위는 비인도적인 행위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아무리 코로나 비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더 명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북 규탄 결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그건 아마 좀 당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고 여야 간에도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사안인가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김정은 위원장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아직까지의 쭉 우리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도발 이후에 해왔던 모습들을 좀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동안에 수많은 도발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대단히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사실 써본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게 유감 표명 아니면은 그것도 거기에 더해서 그건 나만 탓이다. 이제 이러면서 주로 했던 것에 비하면은 대단히 진전된 형태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문제는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관계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이고 평화체제로 이행해 갈 것인가는 이건 좀 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야당 얘기를 했습니다만 야당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과거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세월 7시간과 비교해서 분초 단위로 대통령 행적을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걸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대단히 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건, 박왕자씨 피살 사건, 목함지뢰 사건 이런 뭐 수많은 도발과 사건들이 일어나서 인명 피해도 대단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갖다 주장하는 걸 보면은 뭐 이게 무슨 뭐 대북 평화 정책 탓이다 내지는 무슨 종전선언 탓이다. 그다음에 뭐 세월호 7시간과 비교를 하고 이러는데요. 이거는 대단히 정략적이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대북 도발이나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는 전부 다 사실 여야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규탄할 건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정부의 발표 내지는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은 뭐 이적행위다 뭐 이렇게까지 그 당시에 여당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이래놓고 와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죠. 그리고 이런 안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때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 대북 관계, 안보 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인데 자꾸 이것에 대한 타켓을 우리 정부에 맞추고 모든 뭐 어떤 문제만 발생하면은 그냥 해서 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건 때문에 외신들도 관심이 깊은데 미국의 포린 폴리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강경 노선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또 뉴욕타임즈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은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제 북한에 뭐 사과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었다면은 대단히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또 이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제 남북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향후에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 북한의 도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굳건한 평화체제 문 대통령 위원청에서 제기했던 종전선언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진도를 나갈 건 나가야죠. 이거 원래 이제 뭐 종전선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북한이 이런 짓을 하는데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보니까 그거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상대가 이뻐서 주는 선물이 아니고요. 아주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 정말 살육의 현장에서 이런 걸 더 이상 중단하자라고 하는 게 종전선언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좀 평화체제를 좀 더 어떻게 굳건하게 갖춰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이런 한두 개의 사건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고 굳건하게 추진해야 될 우리 한반도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교류 특별위원장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이슈 언박싱 신장식 변호사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부터 짚고 갑시다. 예, 금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 늘었습니다. 누적 23,455명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전날 125명보다는 이제 11명 적었고 오늘 이제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95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56명, 경기 26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83명이라 대부분을 차지를 했고요.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58명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그 강남구 대우 디오빌 플러스 누적 43명 발생했고 관악구 사우나 20명, 도봉구 데이케어 센터 16명 등 확진자가 이제 산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보다는 적긴 합니다만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잘 되진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지역 발생은 이제 두 자릿수가 되긴 했는데 합쳐서 여전히 세 자릿수고요. 지난주에 잠깐 이제 두 자릿수로 좀 떨어져서 좀 희망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은 추석 연휴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귀향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여행 계획 잡은 분들도 또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추석 특별 방역 기간 동안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조치가 나왔죠? 어떤 거 있습니까? 예, 정부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된 건데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제 사실상 연장된 겁니다. 이제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이죠.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되고요.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좀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임을 금지하는 행사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전시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이 이제 금지가 되고 있고요.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가변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금지 대상이긴 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요.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할 텐데요.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는 구구단체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이게 카퍼레이드 형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 집회의 한 형식이고 이전에 택시 노조나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나 이런 집회할 때도 전부 다 집회 신고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집회 신고의 대상이라는 점이 하나 분명하고요. 물론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8.15 집회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가 우리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금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차만 타고 이렇게 카퍼레이드 하는 거는 방역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분들이 차 타고 와서 그냥 진짜 차만 타고서 헤어질 거냐. 분명히 모여 앉아가지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밥도 예. 먹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사실은 교회 같은 데서도 교회 예배 자체는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 예. 그 이후에 끼리끼리 3, 4호 나가서 했다가 이렇게 깜깜이 확진자들이 많이 소모임 늘어났잖아요. 식사 이런 것 때문에. 소모임 식사.
그다음에 그 차 안에 혼자 타고 올 거냐. 이거 분명히 서너 명씩 같이 타고 올 텐데 예. 이전에 택시 안에서도 그 잠깐 타고 내렸는데도 그 한 택시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걸 고려한다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일단 경찰은 개천절 차량 시위를 끝까지 하게 되면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가 집단 소송 제도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아예 상법에 못 받겠다. 최대 5배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법무부가 이제 집단소송제랑 질병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제 뭐 전 분야로 확대되는데 제한 없이 도입한다는 게 핵심이고 국민 참여 재판을 적용하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뭐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이 법이 나오게 되면 폐지 흡수되는 예정이고요. 뭐 피해자가 50명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되며 스스로 재외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판결 효력이 생깁니다. 예. 근데 그 언론계에서 반발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번 이제 위축시킬 수 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로 피해를 일으킨 위법 행위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언론 노조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가짜 뉴스를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 안 쓰면 되고 기업들 반발한다고 하는데 안 되게 집단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자기들이 잘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언론만 빼달라는 얘기예요. 언론계에서 반발한다는 얘기. 그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상인이라고 하면 영리행위를 하는 모든, 그러니까 언론사도 상인의 범주 안에 상법에 적용을 받는 상인의 범주예요. 이윤 추구하는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나 회사가 전부 다 상인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언론 노조에서 반발한다. 또 언론은 빼달라. 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우리만 빼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는 언론만을 타겟으로 해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특권의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취재할 때 팩트체크 철저히 하고 네.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들만 빼달라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법무부가 얘기한 건 최대 5배지 않습니까? 예, 최대 5배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언론사가 잘못을 해서 손해배상을 한 경우 평균 금액이 500만 원이더라고요.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예요. 그럼 그러니까 5배 해도 2,500만 원인데 네, 그렇죠. 피해를 입은 사람 평생에 아픔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우리 상법 개정안에도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했거든요. 중과실이라고 하니까 실수로 한 것도 다 처벌하겠다는 거냐라고 확대 해석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중과실은 거의 고의에 준하는 과실이에요. 한 번만 크로스 체크했으면은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또 오버가 나온 거를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베껴쓰기 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중과실에 그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고 가짜 뉴스를 방지하는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상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이윤 추구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우리만 빼주세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거창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서구사에서 먼저 생겼는데 그렇죠. 거기는 언론만 빼준다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윤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악의적이고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 손해를 끼쳤다면 여기에 대해서 배상해라. 근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언론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 같고 집단 소송제는 이제 기업들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집단 소송제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을 남발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기업의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집단 소송 안 당하게 조심하시면 되잖아요.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사모펀드 피해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들도 본인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상 대상이 안 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하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배상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집단소송법을 통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좀
그 두텁게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기서 증거조사 절차 개선 및 증거조사제도 그러니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런 재벌이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소비자들이 증거가 한쪽에 편제돼 있다고 하는데 입증 책임이 소비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사나 또 재벌 기업들은 자기 증거들을 자기만 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게시해라. 증거를 먼저 열어놓고 소송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이야기해보죠. 사건은 여러 건이 걸려 있고 공소시효도 각기 다 다릅니다. 예. 근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이 200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정대택이라는 사업가고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도 피해를 입었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모함으로 감옥에까지 갔다 왔다. 그래도 고발까지 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 시간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오늘 오후 이제 그 사업가 정대택 씨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이제 고발인 조대진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이어서 시민단체에서는 왜 빨리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했었는데 고발인 조사를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런 거죠. 고발인 조사 후에는 일반적으로 절차상 이제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인 조사하고 피고발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당사자인 최 씨, 그 윤석열 씨 장모,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피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 참고인들도 아마 피고발인을 소환하기 전에 참고인들 먼저 불러서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 이 순서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녹취록이 지금 두 가지가 등장했는데 하나는 내가 그 사람 입 막기 위해서 얼마를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내가 했다 그거는 이렇게 시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네. 지난주에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뭐 핵심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장모가 뭐 직접 개입했거나 혹은 뭐 증언을 다르게 하도록 뭐 좀 요구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내가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되냐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말 일단 한마디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이제 김건희 씨가 깊이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장모의 녹취록이 나오면서 좀 사건이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의 지인이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 했었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 장모가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지인이 다시 왜 회장님이 한 건데 따님이 한 걸로 나오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증거 능력이 됩니까? 증거 능력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은 흔히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입증이 돼야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실제 주가 조정을 위한 호가가 있었냐, 즉 주가 조정을 위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냐, 뭐 사고 판 게 있었냐. 근데 이건 객관적 데이터로 보면 나오거든요. 이건 확인이 쉬울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주가 조작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냥 시장의 정상적 거래냐 했을 때 객관적 데이터 이외에도 범위,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그게 인정돼야 되고요. 범위가 인정되고 다음에 주가 조작은 혼자서 못합니다. 사실은. 공범 관계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이득금도 공범 전체의 이득금을 다 개인에게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 공범 관계가 어디까지냐.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소위 선수 김 씨, 명동 사채시장에서 돈 10억짜리 김건희 씨가 준 증권 계좌를 가지고 100억으로 불려서 했다는 사람. 이 사람과의 공범 관계까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는 될 거다. 직접적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다른 수사 단서들을 조금 더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장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 추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집중 추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녹취가 올 2월 달에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 지인과의 관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당시에는. 근데 그 이후에 뭐 10억대 분쟁이 생기면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다 사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눌 정도면은 선수들이란 말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고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는 한꺼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즉 장모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녹취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추정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느낀 게 이 회장님이 했었잖아라고 물어보는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그 녹취를 직접 들어보면 약간 본인이 약간 멈칫하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서로 녹음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은 좀 됩니다. 지인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보험용으로 이거 녹음을 해놨을 수도 있고 그 장모 같은 경우는 이게 녹취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뭔가 이렇게 향후에 이게 드러날 수도 있다 이 녹취가 이거를 계산했을 가능성 또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그 녹취록에 보면은 공소시효가 끝나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조작 사건은 공범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공범의 범죄가 끝났을 때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돈 10억짜리 증권 계좌를 선수 김 씨에게 맡긴 시점은 2010년도 2월 달이죠. 근데 주가 조작이 있어서 두 차례에 거쳐서 시세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객관적 데이터를 보면. 근데 그게 피크를 쳤던 때는 2011년 3월 달이기 때문에 요 공범 관계가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김 씨와 김건희 씨 또는 최 씨와의 공범 관계가 있다면 2011년 3월 달까지 그때가 범죄가 종료됐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내년 한 2월 3월경까지는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는 거다라고 보입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죠.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라는 의사표명을 했는데 국민 여론 여전히 싸늘합니다. 예, 일단 의대 본과 4학년 대표들이 이제 24일 날 전국 40개 의대 전원 본과 4학년은 국시에 대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수업을 거부한 이런 상황에 대한 이제 국민에 대한 사과나 이런 의사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시를 보겠다는 의사만 표명을 한 것인데 일단 오늘 여당에서도 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국민적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좀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청원은 이 의사들 재시험 보게 하면 안 된다. 그게 50만이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론도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준다면 그것도 정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일 테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이 연일 공정, 정의 이걸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페어한 거냐 이거. 다른 사람과 형평성 차원이 있으니까. 그렇죠. 세 가지 정도가 짚어져야 될 텐데 하나는 재시험 기회를 줬죠. 근데 그들이 거부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국가 시험들, 국가고시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민의 여론. 이 세 가지를 다 통과를 해야 되는 본인들이. 근데 이게 성명서를 보면 읽고 나면 우리 국민들 굉장히 불쾌감이 들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전교 1등이 내 시험 봐줄게 이런 식으로 읽히는 내 시험 한번 봐줄게 이렇게 보이지. 그리고 올바른 의료 등등등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거를 국민들이 인정을 하실지. 입장문 말미를 보면 끝으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모습을 기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과나 사과나 양해를 구하는 이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시험 보기로 했으니까 정부가 좀 조치를 해라 이런 식의 입장이라서. 니들도 정신 차려 이런 취지예요. 근데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게 국민의 사과 없이 국시 응시 의사를 할지 안 할지 하고 투표했잖아요. 너무 좀 이 정부적 판단이 많이 부족하다. 자기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의협에서 최대집 회장이 또 정부를 만나서 이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이 아직은 젊고 20대 청년들이고 하니까 언젠가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사실은 저 밑에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근데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키고
사과도 좀 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양해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쨌든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렇게 시험을 못 치고 한 해가 넘어가면 또 공보위로 갈 사람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로서도 뭔가 이렇게 구제해줄 만한 핑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엎드려 절받기라도 하고 싶어요. 네, 학생들이 대국민 사과라도 한다면 그걸 핑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의대 교수 단체에서도 좀 송구하다 이런 사과의 뜻을 표명을 했거든요. 학생들에게 기회를 달라 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제 학생들은 이제 사과를 빼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상당히 지금 차갑긴 합니다. 예. 뭐 앞으로 하려면 결자해지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9702님께서 당연히 재응시기 해주면 안 됩니다. 공정에 위반됩니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8260님은 의사 배출 안 되면 나라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또 의견도 있단 말이죠. 그럴 분명히.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시험을 계속 거부할 때 그때도 이미 여론은 선배들은 이미 의사 면허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돌아갈 집이 다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코너로 몰리면 학생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지속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택하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에 국민들의 저 단전 아래쪽에는 그래 좋은 태도만 보이면 우리가 한번 양해해 줄 수도 있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청년들 앞길을 끝까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국민들의 의식의 이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예. 특히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면허 따고 금방 들어온 분들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럼 당장 인력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 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의 학생들이 뻣뻣한 자세로는 정부가 구제를 해주려고 해도 구제할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여당의 한정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의식이 되기 때문에 좀 숙고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대생하고 정부가 서로 특히 의대생들이 그 생각을 조금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주장했던 바가 있는데 우리는 주장을 바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의사와 국민이, 의사와 정부가, 의대생과 정부가 서로 그 제로섬 게임을 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지도부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분에 챌린지를 조롱해서 역풍 맞았죠. 전교 1등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역풍 맞았죠. 이번에도 또 이렇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치 과목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니, 공감 과목을 좀 먼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감. 이게 의대를 간다는 게 정부가 요청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거고 지금 국민들 의식은 결국 시험을 안 보겠다고 한 것도 너희들의 선택 아니었냐. 그럼 선택에 책임을 져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 정부에서 각 대학의 의대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데 그럼요. 그걸 생각을 못하고 본인들이 그 등록금이 다른 과보다 비싼 건 맞죠. 많이 높지만 사실은 의사가 된 이후에 저는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데 의사들은 웬만큼 자기가 도박하고 뭐 이러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민건강보험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유튜브를 뜨겁게 달군 내용을 가지고 한 주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보는 세상. 하은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 추석하면 친척들끼리 모여서 정치 얘기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일부 어르신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뉴스를 갖고 와서 내 말이 맞다 뭐 이러면서도 그게 또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
알고 보면 유튜브발 가짜 뉴스라고요. 예, 이번 추석은 이제 비대면을 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덜할 수도 있는데, 지난 추석 때도 보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생산된 가짜 뉴스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도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받아 쓰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그대로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가짜 뉴스를 받아 쓴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를테면은 작년 이맘때쯤인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우파 유튜버들한테 왜 노란 딱지가 붙냐, 국감장에서 막 구글 코리아 대표 불러다 놓고 질의까지 하고 그랬는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우파 유튜버들 막 격려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노란 딱지 붙는 거는 뭐 우파 좌파 가리지 않고 다 붙는 건데, 예. 우파 유튜버들이 우리만 붙는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확인 없이 믿어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우파 유튜버들의 힘이 막강하다, 이렇게 아마 보수당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선거 뚜껑을 까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으로서는 우파 유튜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래서 뭐 당으로 불러서 초대해서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가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일부 의원들 우파 그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했고요. 당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할애해가지고 유튜브에서 인터뷰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무성 전 의원이 우파 유튜버들 때문에 졌다, 뭐 이런 진단도 내렸고, 그들은 돈만 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우파 유튜버들의 가짜 뉴스. 네. 도가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도가 넘는 게 이제 그냥 스트레스를 주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실질적인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는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예. 예. 이를테면 지난 광복절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은 정광훈 목사랑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도했다고들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이 보수 유튜버들이 선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모인 거를 다시 송출하고 이렇게 통해서 더 확산된 경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수 유튜버들이 그날 광화문에 모여라.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수 유튜브에 다 출동해서 그 영상을 찍고 다시 내보내고. 예. 근데 선동은 어떻게 했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8.15 집회에 모여야, 그래야 이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이거 뭐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건 사실 이런 별거 아닌 걸 부추겨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 이런 내용의 방송들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 메인 화면에 인기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죠. 인기 탭에 이제 사실 채널 하나당 한 콘텐츠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힘든데. 그렇죠. 근데 8.15 당시에는 32건의 거의 보수 유튜버들 콘텐츠로 덮여 있었고, 그다음에 한 채널, 신의 한 수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은 10위권에 2개가 무려 걸려 있었고, 20위권으로 치면 3개나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기 탭은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는 뭐 조회수가 많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던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급상승해야 됩니다, 조회수가. 네. 갑자기? 그렇게 갑자기. 하면 올라간다? 아주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눌러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만 일주일에 걸쳐서 10만, 20만 이렇게 된 건 올라갈 수가 없죠. 하루 만에 뭐 10만, 20만, 30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하수상 이야기는 사실상 우파 유튜버들이 코로나 2차 재확산이 일어난 오는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 사실 그렇고요. 심지어는 재확산이 되고 나서도 신의 한수를 운영했던 신혜식 씨 같은 경우에는 병상에서 다시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뭐 밥이 맛이 없다, 뭐 좋은 거 좀 갖다 줘라, 이런 얘기 됐었죠. 예, 뭐 그런 불평불만을 넘어서 자기는 이제 양성을 당했다고. 자기는 사실 음성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을 해서 양성을 당했다고. 그런 식의. 자기는 음성인데 문재인 정부가 조작해서 양성이 됐다. 근데 그런 거짓 발언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게 아무래도 믿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예. 그래요. 근데 이번에 또 재헌절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보수 유튜버들이 뛰어듭니까? 보수 유튜버들 일부는 방영농단 국민저항본부라고 자기들끼리 유튜브 상에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농단에 자기들이 저항한다고 그러고 있으면서 지금 선동을 또 하고 있어요. 방역농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코로나는 이미 재확산이 돼 있었는데, 이를테면 뭐 해운대나 용산역이나 이런 데는 퍼지질 않는데 왜 광화문에서만 퍼지느냐, 이거는 선택적 방역이다. 뭐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화문에 뒤집어 씌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논조들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음모론은 훨씬 뛰어넘는 것 같은데. 음모론을 훨씬 뛰어넘는데, 심지어 그 보수 정당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박대출 의원님 같은 경우가 그랬는데, 질본의 자료에 따르면은 8월 15일부터 5일간은
광화문발 확진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광화문에 대한 만연 사항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5일 동안은 이제 잠복기니까 안 나오는 건데 이제 사실 보수 유튜버들이랑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박대수 의원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다. 예. 근데 보수 언론에서도 정치권뿐만 아니고 보수 언론에서 받아 쓴다면서요. 그건 이제 뭐냐면 스웨덴 사례를 말하면서 요즘 집단 면역 체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노년층만 보호를 하면서 국민들이 좀 걸리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인데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받아서 쓰고 있죠. 예를 들면 스웨덴에서는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조를 보수 유튜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근데 이렇게 유튜버발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는데 네. 아까처럼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이 코로나를 키우고 있다. 네. 그러면 그걸 보시는 분은 정말 그걸 믿고 또 오히려 슈퍼챗이라고 돈까지 제공하잖아요. 그 유튜버들에게. 네. 안타까운 일인데 유튜브 측에서 구글 측에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이런 걸? 채널을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제가 겪은 바에 따르면 이를테면 홀로코스트를 옹호한다거나 그런 유럽이나 서구권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제재를 합니다.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아무래도 제 추정으로는 슈퍼챗 1, 2, 3위 정도가 보수 유튜버들로 덮여 있었는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 원씩 그냥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슈퍼챗 순위를 보면 탑 10에 우리나라 보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1등이 아니고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잖아요. 1, 2등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구글 측에서는 수수료를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그만큼 뗀다 이거죠. 수수료도 35%가 넘는다면서 38% 정도 뗀다는 얘기던데. 30에서 38%니까 누가 1억을 벌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3천만 원 정도를 벌어버리는 상황이라서.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제재를 하냐면 기업의 사회적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영리 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가는 상황인데 한국 실정법을 어기고 코로나 재확산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도 이제 가만히 방기하는 건 문제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윽투브였나요? 그 유튜브는 계정이 정지당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유튜브 측에서 정지시킨 거 아니에요? 유튜브 측에서 정지를 시켰는데 어떨 때 정지시키냐면 좀 시끄러워야 합니다. 언론이라든지 여론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러면은 유튜브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우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GZSS라는 유튜브가 사실은 그것도 정지됐죠. 사실 세계 1등이 거기였는데 기사가 막 났습니다. 기사가 막 나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정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조국 전 장관 또 조국 전 장관 자녀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등등이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금 고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근데 역시 가로세로 연구소는 아무런 제재를 받고 있지 않죠.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적인 게 아닌가 구글에서도. 약간 그런 이제 사실 신경을 별로 안 쓴다는 어떤 심증을 지울 수가 없긴 하죠. 네, 어쨌든 이번 추석은 비대면 또 많이 모이지 말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로 가족 간에 친척 간에 얼굴 붉히기는 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다행이긴 한데 또 남는 시간 동안 유튜브를 또 보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또 걱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게 이제 카카오톡 이런 데서만 돌리니까 정신적으로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 공동체 해악을 끼칩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이제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규정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소통연구소 하은기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가장 편안해야 할 곳도 자연이 만나야 할 곳도 함께 어울려 행복이 커지는 곳도 집이어야 합니다. 집은 안단테입니다. 여유로운 삶의 템포 안단테.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한가위 음악회로 다시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싱싱 부는 찬바람을 막아주는 제주의 돌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은 현무암 사이사이 붉은빛의 화산송이가 숨어있어요. 요 화산송이는 제주특별법으로 보호받아 허가 없이 선 밖으로 가져갈 수 없는 제주만의 돌이랍니다. 그래서 화산송이로 걸은 건강하고 깨끗한 물도 오직 제주에서만 난대요. 이런 귀한 돌과 귀한 물, 제주도에 오시면 꼭 만나봐야겠죠? 지금까지 아이유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윤도현입니다. 이 노래는 100년 전 수많은 해관도의 독립운동가들이 두만강을 넘으며 불렀던 고려인 아리랑입니다. 이번엔 제 노래가 나오는데요. 세상은 자유롭게 날 거야.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만난 고려인 4세가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은 제 노래 나는 나비였네요. 두만강을 건너 해관도에서 다시 시베리아를 거쳐 천산산맥을 돌고 돌아 100년을 이어온 고려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얽힌 사연을 저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9월 30일 오후 2시 YTN 라디오 다큐멘터리 2부작 해관도 연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뉴스 정면승부 4부에서는 언택트 한가위 추석 특집으로 정면 음악회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가을 날씨와 어울리는 청춘 음악 영화의 두 주인공과 함께합니다. 영화 다시 만날 날들의 가수 홍희삭 씨 그리고 기타리스트 장하은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지금 900여 분이 보고 계신데 네. 하은 언니 예쁘다. 감사합니다. 와, 하은이 언니. 오, 장하은. 기타 치는 하은이. 왜 아시죠? 와, 홍희삭이다. 홍희삭이다. 저는 사실 두 분 처음 뵀는데. 네, 처음 뵙죠. 나름 인지도가 있으신 모양이네요. 그런가 봐요. 알아봐 주신. 아직 근데 모르시는 거니까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네요, 저희가. 그 종교를 떠나서 홍희삭님의 노래는 정말 좋아요 했는데 이건 뭔 말일까요? 뭐 초종교 초월한 네 감사하죠. 이름이 이삭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군요. 예.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죠. 홍희삭 씨 먼저.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홍희삭입니다. 네. 장하은 씨.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시 만난 날들에서 지원 역을 맡은 기타리스트 장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영화 다시 만난 날들 제가 보내드린 어제 개봉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하필 이때 개봉하셨을까? 아하. 아무도 영화관에 가지 않는. 뭐 하필 이때라고 치면은 저희는 뭐 하필 이때 태어나가지고. 그렇네요. 근데 뭐 나름의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네. 네, 좀 어려운 시기긴 합니다만은 관객들 반응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그래도 음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감사하게도 저희 경력에 비해서 뭐 연기에 대해서 뭐 질타를 막 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막까지는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까지 안 해주셔서. 네. 연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전에 있죠.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처음이에요?
저희 둘 다 연기가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좌충우돌해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게 어떻게 남길 건지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면서 그냥 막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만난 날도 어떤 영화입니까? 네, 다시 만난 날들이라는 영화는 이제 음악 영화고요. 이제 테일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음악을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예전에 친구들이 있던 고향으로 잠깐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가 안 풀려서. 근데 거기서 이제 지원이라는 이제 옛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지원이가 하는 학원에 있는 이제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서 서로 이제 음악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성장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 영화 청년들의 성장 영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청춘 될까요? 영화, 청춘 성장 영화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근데 음악 영화라고 하니까 안에 그 음악이 많이 나옵니까? 연주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연주를 하기도 하고 사실 이 영화 전체에 다 깔린 게 다 이삭 오빠가 만들었었던 그 작곡한 곡들이 많이 나와서 대부분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고 쓰고 부르는 영화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두 분 나오신다 그래서 예고편을 잠깐 봤는데 감사합니다. 꿈을 이룬 그녀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떤 뜻일까요? 사실 저희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빠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하고 싶은 음악을 못하는 것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옛날에 이 스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빠와 어렸을 때 같이 음악하던 그 시절의 꿈을 누군가가 조금 빨리 좌절시켰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태여서 저도 음악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태일이 오빠와 같이 아니면 우리 같이 활동했었던 그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음악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꿈을 잃게 되는 그럼 영화 속 이야기고 실제로는 이 기타를 언제 어떻게 치게 됐어요? 저는 시작하게 된 계기를 알까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저희 부모님이 기타를 치다가 만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기타 선생님이셨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거의 이렇게 기타 집안이군요. 네, 근데 조금 더 일찍 기타를 시작을 했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조금 늦은 나이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조바심이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오빠의 너무 칭찬으로 가나? 오빠가 음악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너무 여유가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빠 음악 작곡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촬영하면서 오빠 음악하는 모습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네. 우리 홍희석 씨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저는 훨씬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죠. 이미 늦은 걸. 아니, 저는 그 교회에서 노래를 처음 부르기 시작했고 5살 때부터. 근데 이제 정말 5살 때부터요? 노래 부르는 건 교회에서 할 수 있죠. 노래 부르는 거야 뭐. 네, 뭐 많이 하니까요. 이제 무대 앞에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고, 기타로 이제 이제 기타를 배우면서 이제 중학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팀을 이렇게 교회에서 컸으니까 이제 했고. 곡 이제 대학교 넘어가면서 곡 쓰고 이러면서 정식으로 이제 뭔가 음악을 이제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미국의 버클리 음대를 20대 초반에 가면서 버클리 출신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하은 씨는 한예종 출신이에요. 장난 아니죠. 대단한 분들이네요. 다들 가기 어렵다는 곳만 가셨군요. 근데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우리 유튜브에서 기타 치는 하은이 검색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 봤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58,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네, 홍보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기타 치는 하은이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 한번 들어가서 보면 기타 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첫 화면 클래식 기타 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도 클래식 기타를 공부를 했고 저희 아버지도 클래식 기타리스트시고 그리고 이번에 되게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내가 공부했었던 연습했었던 그런 곡들과는 다르게 영화라는 플랫에서 내가 전혀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던 음악 그리고 연기도 그렇고 처음 시도해보는 게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해볼 때? 네. 예. 그래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27만 명입니다. 와. 그래서 지금 58,500명을 굉장히 우습게 봤는데 여기 조회수를 보니까
파일벨의 캐논 연주곡? 이건 84만회. 네. 보헤미안 랩소디는 73만회 조회수를 기록했네요. 야, 네, 상당히 감사합니다. 민감하시네요. 조회수와 이런 조회수를 기록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84만 명이 조회할 수가 있을까?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소위 말하는 그러면 대박난 그 아이템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들 보셨을까요? 글쎄요.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같은 음악 영화의 결을 갖고 있는 그냥 워낙에 유명한 곡이니까 파일벨 캐논이 또 전 세계 분들이 다 많이 아시는 곡이다 보니까 그런 곡들이 대부분 잘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뉴스에서 어떤 걸 해야 그렇게 100만까지 터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분발하셔야겠네요. 뭔가 특종을 이렇게 해야 되나? 구독자나 좀 늘리세요. 예. 아까 두 분 다 처음 연기한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따로 연기 수업 받은 건 있어요? 아니면 아니요, 촬영장에서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이거 촬영한 감독님이 이 영화 전 작품이 이제 페이크 다큐였는데 그걸로 부천 판타스틱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이게 제일 좋은 상을 탔었어요. 근데 이제 페이크 다큐다 보니까 연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영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에 있어서도 저희를 선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감을 누렸던 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연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좀 증빙이 돼서 좀 편하게 믿고 갔죠. 같이 출연한 다른 출연진들도 다 처음이었나요? 아니면 그분들은 경력이 있었나요? 거기에 있는 아역 친구 중에 이제 덕호라는 캐릭터 빼고는 뭐 다 처음이었어요. 다 처음. 새로운 시대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홍희삭 씨는 여기에 주연으로도 참여하면서 음악 감독도 맡으셨다고요? 네. 음악 감독까지 했습니다. 예. 곡을 제가 이제 음악 감독 어떻게 처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감독,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제 음악들 위주로 이제 시나리오가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음악 감독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음악 감독만 하기로 돼 있었다가 어떻게 하다가 배우까지. 잘했는 것 같습니까? 연기한 거? 나중에 보시고 한번 평가해 주세요. 27만 구독자 가지고 계시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아까 우리 장한 씨 얘기대로 이번 영화 OST도 직접 홍희삭 씨가 작곡한 노래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OST 한 곡. 네. 지금 댓글에 노래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래 너무 좋다. 노을에 딱이다. 가을 감성에 딱 맞는 노래다. 영혼이 맑아지는 기분 힐링했습니다. 젊은 감수성이 그립네요. 이렇게. 지금 영화 보러 가고 있어요. 이런 분도 계시네요. 예. 정말 가을에 딱 맞는 그런 감성 같아요. 잔잔하면서도. 감사합니다. J-팝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네네. 다양한 하여튼 의견들이 오는데 다들 노래 좋는 거라고. 네. 그래요. 근데 이번 영화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 합니까? 개막 이미 했어요? 끝났죠. 네, 개막작은 그럼 그때 관객들 반응이 좀 그때 온라인으로 했었나요? 네, 온라인이어가지고. 예, 언택트 시대여서. 네, 예, 그때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게요. 어땠을까요? 어땠죠? 영화제는 처음 가봐서 근데 원래 거기에 다른 관객분들도 오셨어야 되는 자리지만 관객분들은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시고 그리고 감독님들을 되게 많이 뵀어요. 음악 감독님들. 네. 그리고 음악 영화를 만드시는 스태프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정도로 반응이면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건가? 재밌어 하시는 건가? 이랬는데 옆에서 감독님께 물어봤거든요. 이 정도면은 좋은 반응이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잘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되게 웃음소리도 많이 들렸었고, 음악 영화로서 음악도 너무너무 좋지만, 저는 사실 그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개그 포인트들이 전 되게 취향 저격됐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문자로도 보내주셨네요. 1625님, 야간 근무하는데, 문자 잘 하지 않는데, 너무 옛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음악입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 두 분 다 뮤지션이니까 영화 속 주인공도 뮤지션이고 본인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보편적인 그래도 청춘이나 젊을 때 생기는 갈등도 같이 좀 포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감독님이랑 시나리오 쓰면서 저의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들어가기는 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갈등,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소재로 많이 썼던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좀 공감이 된다면은 좀 많은 분들에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 본인의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린 역할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그런 역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또래 역할.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뭐 영화를 어제 개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들 영화관 가기를 꺼려 하니까 관객들도 많이 안 가고 그러는데 영화도 어렵습니다만은 뮤지션들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뭐 공연 기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맞아요. 공연이 확 줄고 이제 저희 영화가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이제 조금 더 계속 뭔가 하는 것 유지하는 어떤 도구나 매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한 생각도 좀 있기도 한 것 같고, 네, 주변 친구들 보면 이번 달 뭐 하니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데만 자주 하죠. 네. 장한 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공연을 못 하잖아요. 뭐 오프라인으로 하는 공연이나 그런 거는 거의 다 전멸이고, 사실 이번 영화 개봉하고 난 다음에도 뭐 시사회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만나서 관객 인사라든가 무대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걸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아쉬움이 남아요. 두 분처럼 프리랜서인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렵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쵸. 네. 2차 재난지원금 신청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요. 자, 뮤지션으로서, 아티스트로서 혹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저는 그냥 오래오래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1차적인 목표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걸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지금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재밌게 하기, 지치지 않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 5, 60대가 돼도 그냥 기타 하나에 떨렁떨렁 메고 옆에 있는 어디 오픈 마이크 가서 노래 부르고 있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지 않나 생각이네요.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네. 장하인 씨 아까 58,500명이었는데 100명 늘었습니다. 지금. 아 정말요? 대박이다. 아니 되게 약간 엄청 민감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저 때문에 100명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우 감사해라. 장하인 씨도 그 똑같은 질문. 뮤지션으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네, 요즘 정말 감사하게도 평생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많이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음악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얻는데, 저도 그런 새로운 도전을 막 곡을 쓰는 걸로 뭐 시작을 해보고자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즐겁게 하고 싶어요. 너무 힘주지 즐겁게? 않고. 네. 예. 자기 직업을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 그런데 음악 감독으로 참여했는데 이거 일단 뭐 콘티나 줄거리 내용 다 보고 나서 혹은 찍고 나서 음악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음악 작업을 먼저 하고 이렇게 했나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곡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랑 저랑 알고 있는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의 있는 곡들을 같이 시나리오 작업에서 같이 이 곡을 이렇게 넣고 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얘기를 한 경우가 많았고요. 왜냐하면 그 또 음악 영화 특성상 연주를 이제 촬영하면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후반까지 어떻게 이것들을 만들어갈지 좀 작전을 짜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곡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역들이 또 연주를 직접 하는 이제 장면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편곡까지 끝나야 되는 촬영 전에 경우가 다 있어가지고 시간 촉박하지 않았어요 그럼? 엄청 촉박했죠. 이제 나름 이제 계속 이걸 이때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제 레슨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촬영장 가면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계획했던 거랑 또 변경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계획 맞춰서 가려니까 또 이제
현장에서 또 막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것들도 좀 많았고 그랬죠. 네. 예. 네. 음악은 이렇게 뭐 뚝딱 하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음악이요? 너무 잘 쉽게 만드시더라고요. 만든 것 네. 같아서. 아, 진짜. 아니,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니, 뭐 이렇게.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클래식이라는 이제 하은이 같은 경우는 클래식을 전공을 하니까, 이제 클래식이라는 것은 이 기존에 있는 노래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좀, 중심되는 맥락이 많은 경우라면, 제가 하는 영역의 음악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더 어떤 깊이보다는 조금 더 친근감에 좀 이제 중요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들을 쓰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쉽게 들리는 게 있는데 그만큼 또 편안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잠자리 줄기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만드는데 딱 1시간 반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네. 1시간 반만에 그 좋은 곡이 나왔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재회라는 이제 또 곡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가사를 써놓으신 건데, 그거는 거의 한 10분 만에 쓰긴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은 그때 딱, 이거 어때? 그래서 그럼 제가 거기서 이걸 부르면서 이거 어때요? 그런데, 좋은데? 그럼 이걸로 가시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네. 예. 그렇죠. 저, 하은 씨는 이게 영화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다 모여서 협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두 분이 주연이니까 책임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꼭 흥행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봐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진짜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뭣도 모르고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찍었지만 그 촬영장 안에서 스태프분들도 감독분들도 배우분들도 다 너무 즐겁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 즐거움이 저희 촬영했을 때 느꼈었던 그 즐거움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저희 영화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추석에 어디 가시 마시고 가까운 영화관 혹시 마스크 잘 끼시고 예. 가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영화 내용 설명할 때 그 주인공이 뭐 잘 안 돼서 시골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였다 했잖아요. 네. 그 배경은 어디에? 거기가 당진이에요. 당진, 네. 충남, 네, 바닷가 네. 마을 네. 배경으로. 바닷가는 포항에서 찍었고. 네, 약간 상상의 장소입니다. 뭐 정확하게 지역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예전에 친구들이 있던 만났던 학원이 있었고 그리고 자주 갔던 방파제와 등대가 있는 곳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다들 집을 나와서 촬영 계속 같이 했겠네요. 거의 촬영장 내내 계속 지방에 있어서 더 끈끈해졌겠어요. 네, 그래서 금방 친해졌었던 것 같아요. 또 더워가지고 그때. 맞아, 엄청 더웠어요. 네, 그래서 막 찍으면서 계속 에어컨 입고 막 땀 닦고 막 그랬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석 씨도 영화 홍보하세요. 아, 예. 영화 홍보하러 부른 거예요? 빨리 하세요. 아, 네. 열심히 만들었고요. 저희가 원스 같은 음악 영화를 한번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원스? 네. 한국판 원스, 비긴 어게인 같은, 좋은 음악 영화 만들려고 노력했으니까요. 좋은 음악을 듣고 싶다. 또 거기에 좋은 영상과 스토리를 보고 싶다 하시면,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분 보내드리고, 마지막 엔딩곡을 들어야 할 텐데. 네. 노잉유라는 곡이네요. 맞습니다. 어떤 곡입니까? 노잉유라는 곡이고요. 뭐 영화 스토리상은 이제 거기 영화의 타이틀곡인 재회라는 곡의 모태가 되는 곡인데 지원과 테일, 이제 남자 여자 주인공 둘이서 예전에 만들었던 이제 과거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자, 유튜브로 브로우니님께서 다시 만난 날들 내일 볼게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라고. 네. 두 분과의 만남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